중부 지역부터 동부 지역까지 폭염이 이어지며 도시들이 수십 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에서 건조한 기후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으로 초대형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여름 첫 열대성 폭풍 알베르토가 북상하고 있으며 텍사스 지역에 최대 1피트에 달하는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항공기 안전 문제가 불거진 보잉사가 당국의 검사를 피하기 위해 문제가 있는 부품을 숨겼다는 내부 고발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오늘 준틴스를 맞아 뉴욕시 냉각센터 중 40%가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준틴스 데이를 축하하며 새로운 사면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워싱턴주에서 딸을 성폭행한 우버 운전기사를 딸의 아버지와 가족들이 찾아내 그를 응징했습니다. 지난 5월 NIU 학생이 룸메이트의 보석, 고급 디자이너 의류 등 5만 달러 상당의 물건을 훔쳐 고급 위탁 판매점에 판매했다가 도난 사건으로 신고돼 체포됐습니다. 플로리다의 한 남성이 맨해튼의 미드타운에 있는 20층짜리 고층 건물에서 의자와 기타 물품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퀸즈 키세나 파크에서 13살 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크리스티안 인가가 오늘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중부 지역부터 동부 지역까지 폭염이 이어지며 도시들이 수십 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씨 110도에 이르는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예보되며 폭염주의보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온열 질환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했고 폭염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상청은 전국에 약 7,200만 명이 폭염 경보의 대상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고 단계의 폭염 경보가 내려진 도시로는 뉴욕, 알바니, 필라델피아, 보스턴을 비롯해 시카고, 세인트루이스, 인디애나폴리스, 디트로이트, 클리블랜드, 신시내티, 피츠버그 등이 해당됩니다. 최고 단계 폭염 경보는 장시간 햇볕에 노출될 경우 탈진, 열사병 등으로 이어져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을 때 발효됩니다. 뉴욕주에서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주 비상운영센터를 운영하고 해변과 공공수영장을 조기 개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쿨링센터도 개장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이번 폭염에 대해 치명적인 사건이라며 눈보라, 홍수, 허리케인, 토네이도 등을 겪어봤지만 이번 폭염으로 사망자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시라큐스에서는 17일 기온이 94도까지 오르면서 지난 1994년에 기록한 최고 기온을 넘어섰습니다. 기상학자 마크 체나드는 열돔 현상이 강화되면서 주말까지 기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뉴저지주 뉴브런스윅은 내일과 금요일 최고 기온이 화씨 101도로 예보됐으며 체감온도는 105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카고에서도 지난 17일 오헤어 국제공항에서 기온이 96도까지 오르면서 지난 1957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에 시카고시 당국은 시 전역에 노숙자 캠프를 찾아 물과 음식을 제공하고 냉방시설을 개방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2,300명이 넘는 사람이 고온 현상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기후변화로 대형 산불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부 지역에서는 건조한 기후에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겹치면서 초대형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멕시코주에서는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만 최소 17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동시다발로 확산 중인데 고온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겹치면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미셸 루안 그리셴 뉴멕시코 주지사는 산불이 아쿠아일로인 링컨 카운티와 메스칼레로 아파치 보호구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셴 주지사는 화재 규모가 지역에서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여의도 면적의 약 28배에 달하는 약 2만 에이커가 불탔지만 화재 진압률은 0%입니다. 이번 산불로 최소 1명이 숨졌다고 주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링컨 카운티와 메스칼레로 아파치 보호구역 사이에 위치한 루이도소 지역에서는 최소 500채 건물이 불탔고 약 7,800명이 대피했습니다. 대부분 메마른 고원지대인 뉴멕시코는 뜨겁고 건조한 기후 탓에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편이지만 최근 이례적인 가뭄 발생 지역으로 분류된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15일 첫 산불이 발생한 이후 현재 최소 6개의 대규모 산불과 소규모 산불 11개 진압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세크라멘토에서 북쪽으로 약 96km 떨어진 콜루사 카운티에서 발생한 산불은 건조한 초목에 돌풍까지 부채질하면서 하룻밤새 만여 에이커를 불태웠습니다. 국립통합화재센터에 따르면 올해 미 전역에서는 산불로 8,495제곱킬로미터 이상의 면적이 불탔다고 AP통신이 보도했는데 이는 지난 10년 평균치를 웃도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 산불 중 약 80%가 최근 10년간 발생했습니다. 기후변화로 급증한 대형 산불이 조기 사망자까지 대규모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구진은 지난 10년간 캘리포니아주 산불로 발생한 초미세먼지가 최소 52,480명의 조기 사망을 유발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올여름 첫 열대성 폭풍 알베르토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지역에 최대 1피트에 달하는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비해에 각별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열대성 폭풍 허리케인 알베르토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알베르토는 수요일 멕시코만에서 형성돼 텍사스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산루이스 패스 남쪽에서 리오그란데 강 어기까지 텍사스 해안에 열대성 폭풍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그렉 에봇 텍사스 주지사는 20대 이상의 차량과 헬리콥터를 동원해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으며 주방위군 3개 소대를 소집했습니다. 에봇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올여름 첫 허리케인이 북상하고 있다며 위험 지역에 거주 중인 텍사스 주민들은 각별히 주의하며 기상정보에 촉각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알베르토는 첫 허리케인으로 미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적으로 5월 말에서 6월 초부터 여름철 허리케인이 시작되지만 올해는 다소 늦은 편입니다. 이번 폭풍으로 인해 텍사스 남부 지역에 총 5에서 10인치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특히 돌발 홍수와 범람, 도시가 물에 잠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국립기상청은 밝혔습니다. 또한 멕시코 북동부 고지대에서는 폭우로 지반이 약해지며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기준 열대성 폭풍 알베르토의 태풍의 눈은 텍사스 브라운스빌에서 남동쪽으로 약 295마일 떨어진 곳에 있으며 시간당 최대 풍속 40마일로 북서쪽을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초 멕시코 북동부 해안을 따라 상륙하면서 세력을 확장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기상청은 해안지대에 최대 4피트의 폭풍 해일이 일 것으로 예상돼 해안가 지역 역시 주민들의 대비와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항공기 안전 문제가 불거진 보잉사가 당국의 검사를 피하기 위해 문제가 있는 부품을 숨겼다는 내부 고발자 증언이 나왔습니다. 보잉은 규제 당국인 연방항공청에 검사가 임박했다는 점을 안 지난해 6월 이런 은폐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상원 국토안보 정무위원회 조사소위원회 보고서에는 보잉의 품질 보증 부서에서 일한 직원이 파손된 부품을 옮기고 관련 기록을 위조했다고 폭로한 내용이 담겼다고 CNN 등이 보도했습니다.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보잉의 품질 보증 부서에서 일한 내부 고발자 샘 모호크는 회사가 사양에서 벗어나거나 파손된 737 맥스 부품을 옮기고 관련 기록을 위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보잉은 규제 당국인 연방항공청의 검사가 임박했다는 점을 안 지난해 6월 이런 은폐 조치를 했습니다. 모호크는 회사가 FAA로부터 부적절하게 보관된 부품을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숨겨진 부적합 부품이 항공기에 장착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고 실제 이 부품들이 일부 항공기에 설치됐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또 자신의 우려 제기에 회사 측이 보복을 가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데이비 캘훈 보잉 최고 경영자는 청문회에 참석해
과거와 현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보잉 직원을 대신해 여러분의 손실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켈훈 회장의 의회 출석은 지난 1월 알래스카 항공 사고 등이 발생한 뒤 처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보잉 항공기의 결함이 발생한 경위와 품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내부 고발자에 대해 사측이 보복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보잉사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에게 작업과 관련한 자체 검사를 맡기는 등 규정 위반 사실을 FAA로부터 적발당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보잉 측은 시정을 통해 관련 문제를 지난해 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잉은 보고서에 포함된 새로운 주장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만 밝힌 상황입니다. 앞서 지난 1월 5일 오리건주 포틀랜드 국제공항을 이륙한 알래스카 항공의 보잉 737 맥스 9 여객기가 약 5,000m 상공을 비행하던 중 창문과 벽체 일부가 뜯겨나가면서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행기 조립 시 문을 고정하는 볼트 4개가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3월 6일에는 피닉스로 향하던 알래스카 항공 보잉 737 여객기의 객실에서 연기가 감지돼 여객기가 포틀랜드 공항으로 돌아가기도 했고, 같은 달 8일에는 텍사스주 휴스턴 국제공항에서 유나이티드 항공의 보잉 737 맥스 8 기종이 착륙해 활주로를 주행하던 중 포장된 도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이번 주 내내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날인 준틴스인 오늘 뉴욕시 냉각센터 중 40%가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뉴욕시 감사원은 더위는 기후 관련 사망 원인 1위로 작년 한 해 무려 350명이 무더위로 사망했다며 항시 운영하는 냉각센터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1년 정식으로 연방 공휴일로 지정된 준틴스인 오늘 뉴욕시 냉각센터의 40%가 문을 닫았습니다. 준틴스는 6월과 19일의 합성어로 1863년 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이 노예 해방령을 내리고 그로부터 2년 뒤인 1865년 6월 19일 텍사스에서 마지막으로 노예가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공휴일입니다. 뉴욕시 감사원은 오늘 휴일을 맞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뉴욕시 냉각센터 239곳이 문을 닫는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건강관리를 당부했습니다. 뉴욕시는 5개 보로 전역에 약 500여 개의 쿨링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휴일을 맞아 문을 닫은 냉각센터 대다수가 공공도서관에 위치한 센터로 파악됩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대의 폭염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애덤스 시장은 매년 여름 평균 350명의 시민이 열사병과 관련해 사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욕시 비상관리국 자크 하이스쿨 국장은 냉각센터 대신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카페나 커뮤니티 센터 등을 찾아 더위를 피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렇듯 휴일에 뉴욕시 냉각센터 중 대다수가 문을 닫은 것과 관련해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은 폭염이 이어질 경우 휴일과 상관없이 냉각센터가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뉴욕시 행정부 차원의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폭염은 기후 관련 사망 원인 중 1위를 차지한다며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준틴데이를 축하하며 새로운 사면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뉴저지 주의회는 연방정부보다 앞선 지난 2020년 매년 6월 19일을 준틴스데이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을 만든 바 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오늘 준틴스데이를 축하하며 대규모 사면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준틴스데이를 기념하고 흑인과 유색인종, 미국인을 위한 인종적 정의를 향한 지속적인 노력을 되돌아보면서 뉴저지 주 사법 시스템의 불평등과 불공평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 행정명령에 서명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법 시스템이 너무 오랫동안 유색인종에게 불공평했으며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정의가 거부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형사사법제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수천 명의 사람들을 구제하는 이정표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수천 명이 범죄 기록을 완전히 지울 수 있게 되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중에는 가정폭력 피해자도 포함됩니다. 여성은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공격자에게 맞섰지만 보복행위로 간주돼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성도 있습니다. 또한 마약 전쟁이 한창일 때 장기간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나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과도한 징역형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구제책이 제공됩니다. 머피 주지사는 지난 2018년 취임 이후 수감자 형량을 줄이거나 사면하는 조치를 내린 적이 없으며 이번이 처음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워싱턴주에서 딸을 성폭행한 우버 운전기사를 딸의 아버지와 가족들이 찾아내 그를 응징했습니다. 서들슨 카운티 고등법원은 우버 기사에게 보석금 10만 달러를 선고하고 용의자가 보석금을 낼 경우 GPS 모니터를 착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주 우버 기사 58세 아흐메드 알리는 2급 강간 혐의와 1급 납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멍이 들고 붕대를 감은 채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선 카운티 보안관에 따르면 그는 지난 토요일 새벽 올림피아 지역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여성을 우버에 태웠습니다. 피해자의 친구는 그녀가 취해서 혼자 집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앱으로 차를 불렀고 그녀가 우버에 탑승한 시간을 체크한 뒤 친구들은 다른 술집으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우버 기사는 앱을 이용해 피해자가 목적지에서 내린 것으로 위장했고 시애틀에서 약 1시간 거리인 포트 루이스 군기지 외곽의 니스퀄리 강 외곽의 낚시 장소로 데려갔습니다. 친구들은 그녀가 집에 도착할 시간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은 것을 알고 그녀의 아버지에게 알렸고 아버지는 앱에서 딸의 위치를 찾아 다른 가족들과 함께 딸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우버 뒷좌석에서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도망치는 용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와 가족들이 그를 구타했으며 또 분노한 아버지는 총을 꺼내 알리에게 2발의 총을 쐈지만 2발 모두 알리를 맞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사용한 라이프 360 앱에는 피해자의 휴대폰이 23분 동안 이동 중이었고 우버 하차 지점을 지나 한적한 낚시터로 향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선 카운티 고등법원 판사 존 스킨더는 알리에게 보석금 10만 달러를 선고하고 용의자가 보석금을 낼 경우 GPS 모니터를 착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 5월 NYU 학생이 룸메이트의 보석, 고급 디자이너 의류 등 5만 달러 상당의 물건을 훔쳐 고급 위탁 판매점에 판매를 했다가 도난 사건으로 신고돼 체포되었습니다. 법원 소환장은 6월 6일 피고 학생의 집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최시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월 2일 뉴욕대 학교 학생이 룸메이트 상대로 5만 달러 이상의 의류, 핸드백, 보석을 훔쳐 온라인 위탁 판매점에 판매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체포되었습니다. 아가포부는 5월 1일경 자신의 소지품 중 일부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으며 당일 룸메이트 펑 앞으로 작성된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그 영수증은 고급 위탁 판매점 더 리얼리얼에서 발행되었으며 일부 도난당한 품목들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아가포부는 룸메이트와 거의 매일 대화를 나눴으며 특별히 싸운 적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더 리얼리얼은 모든 위탁자는 판매하는 물품이 도난당한 것이 아니며 본인에게 팔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계약에 서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가포부의 소송 문제와 관련해 지역 당국과 협력 중이며 요청된 모든 정보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소송에 따르면 아가포부는 1년 동안 룸메이트였던 펑과 대면했고 펑은 여러 귀중품을 훔쳤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일부는 이미 더 리얼리얼을 통해 판매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아가포부의 요청에 따라 펑은 자신의 더 리얼리얼 계정에 로그인하여 판매 목록을 보여주었습니다. 목록에는 23,765달러 상당의 솔랑주 아자갈 18K 루비 반지, 3,300달러 상당의 셀린 나노 토트백, 4,000달러 상당의 샤넬 가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미 판매된 물품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샤넬 팔찌는 175달러에 판매되었고 불가리 목걸이는 2,485달러에 판매되었습니다. 훔친 물품 중 판매되지 않은 물품의 가치는 약 3만 1,000달러이며 판매된 훔친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은 최소 2만 달러입니다. 법원 소환장은 6월 6일 펑의 뉴저지 집에 있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플로리다의 한 남성이 맨해튼의 미드타운에 있는 20층짜리 고층 건물에서 의자와 기타 물품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방복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3세인 진 올리비에가 이스트 46 스트릿 근처 사무실 건물인 555 피프 애비뉴의 꼭대기 층계참에서 의자 및 물건들을 거리로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올리비에는 건물 내부에 있는 IT 총영사관을 방문해 주거 문제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뒤 의자를 던졌다고 법 집행기관은 전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그는 건물 아래 번화한 거리로 의자와 여러 개의 판자 같은 물건을 던졌고 지나가는 오토바이 운전사가 속도를 내며 간신히 피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올리비에가 건너편 건물 안의 사람들이 자신을 촬영하는 동안 팔을 흔들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모디보 시소커는 약 30분 동안 물건 던지기가 지속되는 것을 목격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경찰이 오는 것을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올리비에를 찾아 체포했으며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올리비에는 강도, 무모한 위험, 범죄적 장난, 불법 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KBTV 뉴스 방복현입니다. 뉴욕시 퀸즈 키시나 파크에서 13세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크리스티안 인가가 오늘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지난주 퀸즈 키세나파크에서 13세 소녀를 성폭행한 용의자가 오늘 뉴욕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용의자는 에콰도르 출신의 25세 히스패닉 남성 크리스티안 지오바니 인가렌디로 지난 2021년 텍사스주 국경을 넘어온 망명 신청자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아들까지 있는 아버지로 지난 13일 공원을 걷고 있던 10대 소녀를 붙잡아 칼로 위협한 뒤 신발끈으로 손목을 묶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소녀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달아났으며 뉴욕시경은 그를 붙잡기 위해 1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그의 영상이 빠르게 퍼지면서 뉴욕시 퀸즈 108스트릿에 위치한 한 델리에서 주민들이 그를 알아보고 붙잡은 뒤 911에 신고해 체포를 도왔습니다. 뉴욕시경은 그를 붙잡을 당시 몸싸움까지 벌어졌으며 용감한 시민들 덕분에 사회 악을 저지른 그를 붙잡을 수 있었다며 그는 마약 전과가 있으며 성폭행 전과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피해 여학생은 13세 남학생과 함께 공원에 있었으며 피해 소녀는 그가 칼을 들고 다가와 위협하고 숲속으로 끌고 가 그들을 결박한 뒤 휴대전화까지 빼앗고 소녀를 성폭행한 뒤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소녀는 병원에서 안정을 되찾고 있으며 키세나파크 공원 내부와 외부에는 CCTV가 설치된 상태입니다. KBTV 뉴스 길레민입니다. 뉴욕의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를 살해한 남성이 종신형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7세의 뇌 씨는 디지털 미디어 분야에서 일했던 러커스 대학 졸업생 크리스티나 유나 리를 살해한 혐의로 2급 살인과 1급 절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맨하탄 법원에서 그는 충격적인 범죄에 대한 자신의 육체적 충동을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성적 동기가 부여된 살해 혐의로 중범죄로 인정된 것입니다. 그는 2022년 밤에 외출을 마치고 차이나타운 아파트 안으로 돌아온 그녀를 따라가 그녀를 아파트 안으로 밀어넣고 부엌에서 칼로 그녀를 잔인하게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그는 피해자의 침대 밑에 숨어있던 채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뉴욕 한인타운인 퀸즈 플러싱의 한복판에서 대낮에 10대 한인 청소년이 흑인 남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 경찰국에 따르면 이 흑인 용의자는 지난 17일 오후 1시 30분쯤 퀸즈 공립도서관 플러싱 분원 인근 키스나 블러바드 선상 보행로를 걷던 이모 군을 불러세우려 했으나 이 군이 대꾸하지 않고 지나가자 다짜고짜 이 군이 입고 있던 후드 셔츠를 잡아당겨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이 군은 폭행 직후 도주하는 용의자를 쫓아가며 용의자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용의자는 이 군을 또다시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해 바닥에 쓰러뜨린 후 달아났습니다. 이로 인해 이 군은 얼굴에 부상을 입었으며 현장에 출동한 응급구조대원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사건 해결에 단서가 될 목격자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가 밝혔습니다. 쿠글러 이사는 인플레이션이 고무적인 냉각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경제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최근 데이터도 연준의 2%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해 우리가 궤도에 올랐고 지속적으로 진전하고 있다는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갖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쿠글러 이사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낙관론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요인으로 가격 인상폭 축소, 가격 변동 빈도 감소,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치, 소비자가 가격에 더욱 민감해지고 저가 물품을 찾는 행동을 보이면서 가격 인상을 추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기업들의 일화 등을 꼽았습니다. 매년 렌트 안정 아파트의 최대 렌트 인상률을 결정하는 렌트 가이드위원회는 맨하탄 헌터 칼리지에서 최종 표결을 진행하고 인상안을 찬성 5표, 반대 4표로 가결했습니다. 인상안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 사이 아파트 리스를 갱신할 경우 1년 연장 시 렌트를 2.75%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리스를 2년 연장하게 되면 5.25%까지 렌트 인상이 가능합니다. 렌트 안정법 적용을 받는 로프트의 경우에도 같은 렌트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년 연속으로 렌트 안정아파트 렌트 인상을 허용하게 된 점에 대해 많은 렌트 안정아파트 세입자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습니다. 이날 최종 표결이 이루어지는 헌터 칼리지 앞에도 렌트 동결을 요구하는 시위대가 몰려들었고 시위가 거세지며 11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MTA는 이번 주부터 맨해튼, 퀸즈, 브루클린, 브롱스 지역 14개의 버스 노선 623대 버스에서 자동 카메라 단속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탓에 버스 운행 속도가 느려졌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지난해 뉴욕시 버스 평균 운행 속도는 시속 8.1마일로 2019년 이후 가장 느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동 카메라 단속 기술이 탑재된 버스는 버스 전용 차로를 막아선 차량, 버스 전용 차로에 이중 주차한 차량, 버스 전용 차로 위반 차량 등에 실시간으로 티켓을 자동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첫 60일 동안은 위반 차량의 경고만 발송되며 이후부터는 첫 위반 시 $50, 이후 상습 위반자에게는 최대 $25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